구하는 바람은 왱왱왱 마음은 잉잉잉이었습니다. 관식이의 시였죠. 백일장에서 애순이가 시를 썼을 때 관식이가 썼던 시였습니다. 나방을 지우라고 할 때 관식이는 그게 나비였다고 했던 시였습니다. 그 시가 구하의 제목입니다. 사실상 그와의 첫 만남이라고 했으니까 바람은 왱왱왱 이 시가 타이틀인 건 박춘섭이 관식이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외형적인 방식은 영범이가 비슷했는데 진짜 속마음이나 됨됨이는 박춘섭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달동네를 올라가는 그 환경을 할렘이라고 하면서 경멸하던 영범이었죠. 금명이는 그런 영범이에게 실망스러워했습니다. 진짜 소까지 닮았던 건 아닌 것 같죠. 겉만 아빠 관식이와 비슷했던 거죠. 금명이 말이 맞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결혼을 했더라면 엄청 미워하며 둘이 살지도 몰랐겠습니다. 자, 이번 가을과 겨울을 준비하는 9화부터 12화까지는 음악이 무척 중요했죠. 뒤에 10화, 11화를 보면 더 있습니다만 9화에서도 산울림의 아니 벌써라는 말로 금명이가 벌써 결혼을 준비하고 은명이가 사랑을 하는 내용으로 아니 벌써 이렇게 재미있는 노래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춘섭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춘섭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재미있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박춘섭의 정체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예전에는 극장에 화가가 있어서 극장 포스터를 그림으로 그렸었는데요. 극장 포스터를 그리는 무명의 화가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림입니다. 상영되는 영화 간판을 그려야 하는데 그림이 재미있습니다. 사랑과 영혼은 원래대로인데 문제는 두 영화의 그림이었죠. 박춘섭을 알 수 있는 재미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하나는 변광세 3편이었고 또 하나가 에마 부인 4였습니다. 영화관 주인은 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야하게 그려주기를 바랬죠. 물론 뒤에는 영화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이 그려줬었지만 이전에는 내내 속을 썩였습니다. 변광세의 그림이 재미있습니다. 두 남녀가 한 폭의 풍경화 속에 작은 일원이 돼서 걸어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옥녀한테 저고리를 입히라고 누가 그러냐고 극장 주인이 화를 내죠. 야하게 그려야 한다는 겁니다. 춘섭이 말이 재미있죠. 옥녀와 강수의 한국적 애환을 표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애환을 한국의 산으로 또 표현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변강세의 삶을 해석하는 박춘섭의 방식이 재미있지 않나요? 물론 그냥 특이하다라고 보면 그만이고 웃고 넘어가면 그만이겠지만 한번 연결을 해보죠. 드라마가 후반으로 가면서 강하게 던지는 메시지가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어쩌면 금명의 천생연분은 춘섭이 아닐까 싶은데요. 변광수에는 사실 구전되는 야한 민중문학이죠. 그런데 변광수는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당시 조선사회 양반들이 갖고 있던 위선을 풍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외설로 치부되지만 변광세와 옥녀는 하층민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외설이라고 하는 것도 당시의 기득권이었던 조선의 양반들이 붙인 딱지 같은 낙인 같은 거죠. 소외된 사람들의 욕망과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성적 욕망이 과장되게 풍자돼 외설스럽다고 표현이 되고 있지만 사실 그것도 요즘 세대와 비교하면 양반 수준이지만요. 이 자유로운 행동은 억압된 민중의 어떤 한을 해소하는 방식입니다. 장승을 또 뽑아서 땔감으로 쓰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보게 되면 굉장히 무지한 인물로 표현이 되죠. 그런데 당시 하층민들이 살아가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절박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 하층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 겁니다. 사실 변광세와 옥녀는 당시 조선사회에 억눌린 인물들을 대변하거든요. 그 억압에서 자유로운 인물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림도 보면 두 사람이 산속에 나란히 서 있는 모습으로 애환이라고 춘섭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층민으로서 사회적 억압과 소외를 겪었지만 그 속에서도 의지하는 서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유롭고 웃음을 잃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후에 파혼을 당하게 되는 금명이 절박하고 비참했던 상황은 너무 가난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집안이었다는 이유였잖아요. 엄마는 상견례 자리에서 굽실거려야 하고 아빠는 두 손으로 인사를 해야 되고 영범의 어머니로부터 잔인한 모욕까지 겪어야 했죠. 가난이라는 굴레로 인해서 금명이는 내내 절망하고 좌절해야 됐거든요. 춘섭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 그려낸 그림에는 변강수해전의 진짜 의미를 애환으로 담았던 겁니다. 이 그림이 사실 묘하게도 평생을 서로 의지하며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애순이와 관식이를 또 담고 있잖아요. 자연 속에 묻혀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문득 선풍기가 또 생각이 납니다. 작가의 놀라운 디테일 아닐까요? 관식이와 애순이는 얼마나 난리를 쳤던지
부산의 여관에서 첫날 밤을 보낼 때 벽에 달려있는 선풍기가 다 부서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병강세와 옥녀가 맞는 게 아닌가요? 뭐 금명이도 그 딸이니까. 에마 부인 4도 재밌습니다. 에마 부인 4라고 4라고 하니까 정말로 말을 4마리 그려놨습니다. 춘섭이 엄마도 애순이 엄마 광래와 비슷해 보여요. 자신의 딸이 쓴 시를 보면서 대견해하고 학교에 가서는 애순이의 시를 보면서 자랑스러워했는데요. 아들의 그림이 걸린 극장 앞으로 서성거리면서 아들이 그린 영화 포스터를 칭찬하고 은근히 자랑하는 모습이 애순의 엄마 광래와 닮았습니다. 이 에마 부인의 말에는 또 흰색이 2마리가 있습니다. 흰색, 그건 또 뒤에 나오는 시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자, 둘째는 시입니다. 또 시가 나오네요. 시를 좋아하는 춘섭이죠. 나중에 엄마 애순이가 아주 좋아하는 사위가 되지 않을까. 장모와 사위가 시를 좋아하니까요. 춘섭이를 설명하는 시가 백석의 시였습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죠. 다른 구절은 제껴두고 한 구절을 특별히 메모를 해놨습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를 메모해놨습니다. 춘섭이 좋아하는 구절로 보이죠.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을 가난한 나라로 정의합니다. 이 가난은 단순히 물질적인 빈곤만을 뜻하는 게 아니죠. 더 넓은 맥락에서 결핍과 한계도 상징합니다. 물론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도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어떤 정신적, 사회적인 한계, 처지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한계, 결핍, 그러니까 애순이 좋아하던 시 깃발과도 비슷하죠. 깃대에 고정돼 나부끼는 깃발의 한계였거든요. 구체적으로 가난이라고 하는 현재 금명이의 한계와도 비슷합니다. 금명에게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잖아요. 금명이가 가장 많이 언급하고 다루는 내용은 또 이야기는 가난이었습니다. 그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시의 후반부를 보면 아름다운 나타샤와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고 하죠. 변강세와 옥녀가 산을 바라보며 서 있는 그림과 비슷하죠. 에마 부인의 말들도 보면 흰 백마가 2마리나 그려져 있습니다. 에마는 더 달리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차마 에마를 당나귀로까지는 그리지를 못했던 것 같죠. 그랬다면 아마 극장 주인이 혈압으로 쓰러졌겠죠. 흰 당나귀를 흰 말로 그려냈습니다. 아름다운 나타샤는 물론 이상향이겠죠. 여기서 나타샤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화자가 꿈꾸는 순수한 이상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소망, 꿈이겠죠. 희망이고요. 이 사랑은 단순한 연애 감정을 넘어서 꿈꾸고 있는 더 나은 삶이나 순수한 세계로의 갈망을 아마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고 하는 상징적인 존재를 통해서 순수하고 자유로운 세계를 그리며 꿈을 꾸는 겁니다. 변광세를 서민의 애환을 담은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그렇게 춘섭이 얘기했었죠.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나 또 에마 부인의 백마나 춘섭의 세계관이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술을 하는 금명이는 아니지만 가난한 나라고 하는 화두를 가장 많이 썼던 게 금명이 나레이션이었죠. 더 꿈을 꾸고 싶고 더 높이 날고 싶어서 몸부림을 하며 금명이도 금명이의 나타샤를 사랑했던 거니까요. 더구나 이 시를 좋아하고 삶의 애환을 변강쇠로 그리던 춘섭이의 마음은 애순이가 좋아하던 시 깃발과도 비슷하잖아요. 애순이야말로 그토록 시인을 그리워했고 꿈을 꿨습니다. 자신만의 나타샤를 너무 사랑했죠. 에마 부인처럼 달리고 싶었던 꿈을 갖던 인물이 바로 애순이이기도 했습니다. 시적인 마음으로 또 그림으로 그를 표현을 해냈던 게 춘섭이었습니다. 또 제목이 관식이의 시입니다. 바람은 왱왱왱, 마음은 잉잉잉, 두 의성어가 대비가 되죠. 소란하고 험난하고 시끄러운 세상은 너무 세차서 왱왱왱 거리는데 애순이만 생각하면 마음이 수줍고 소심해져서 잉잉잉이라고 그런 수줍은 관식의 마음을 서로 대조를 의성어를 대비시키면서 표현을 했잖아요. 이 시가 제목인 이유가 아마도 춘섭이의 마음이 이 시와 같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금명이가 춘섭이와 결혼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금명이는 결국 누구를 사랑한다는 걸까요? 네, 엄마 애순이죠. 가장 아프게 하고 가시 같았던 엄마 애순이를 닮은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품 안의 바람, 품 안의 사랑입니다. 제목 어떠신가요? 금방 확 와닿나요? 사실 시판은 좀 정신이 없죠. 많은 것들이 새로 등장하고 여러 인물들의 서사가 의미 있게 지나갑니다. 은명이의 사랑도 정신이 없죠. 금명이의 사랑은 또 금이 가게 됩니다. 충섭이가 금명이 곁에 가깝게 들이밀죠.
10화의 제목은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좀 정신도 없기도 합니다. 클린턴의 스캔들과 부산길의 불륜으로 드라마가 시작을 하니까요. 그런데 들여다보니 뭉클하고 감동적인 의미가 제목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을 한참 보니까 기막힌 제목이구나 싶더라고요. 물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의견이니까요. 일단 제목이 독특합니다. 품 안의 바람, 품 안의 사랑입니다. 대꾸를 이루고 있죠. 서로 비슷한 구조 속에 대조되는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바람과 사랑이 대등한 관계임을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죠. 엄마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부산길의 아내가 나오죠. 여전히 늙어가고 초라해진 부산길과 살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묵묵하게 엄마와 아내 역할을 하죠. 그런데 재미있습니다. 부산길이 아내를 구박할 때 아들이 들고 일어나죠. 철저하게 엄마 편을 듭니다. 배다른 아들인데요. 부산길이 바람피고 다닐 때 하루도 안 빼놓고 자기들 도시락을 싸준 엄마를 옹호합니다. 심지어는 엄마랑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아버지 대접을 해주는 거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갈라서면 무조건 자신은 엄마 따라간다고 하죠. 새엄마인데도 제발 이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길이 친아버지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부산길의 아내가 아들을 말립니다.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죠. 애순이 못지않은 사랑을 부산길의 아내가 배다른 자식들에게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충섭이 엄마가 나옵니다. 충섭이 엄마는 정보가 많지는 않기는 하죠. 다만 의미심장한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복사점에서 복사 인쇄일을 빼고는 다른 걸 해보자는 엄마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아들이 극장에 포스터를 새 걸로 그릴 때 그걸 보는 게 낙이라고 하죠. 그런 충섭이 엄마에게 처음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고 충섭이 엄마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금명이 때문에 진짜 행복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죽기 전에도 오늘은 생각날 것 같아 라는 말까지 합니다. 대체 얼마나 행복한 게 없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때 충섭이가 또 의미있게 한참을 금명이를 쳐다봅니다. 그 전부터 충섭이가 금명이를 좋아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저는 10화에서 충섭이 엄마가 하던 그 대사, 죽기 전에도 오늘은 생각날 것 같아 라고 덤덤하게 하던 말과 행복해하던 금명이의 모습이 무척 뭉클했습니다. 게다가 충섭이 엄마는 영화가 끝나고 나올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네마 천국의 토토와 알프레도 이야기를 하죠. 충섭이가 토토 같다고 합니다. 영화에 없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엄마는 알프레도가 돈이 없을까봐 착한 토토가 돈을 보내줬으려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토토가 충섭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팔짱을 끼면서 의지하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죠. 나중에 충섭이는 그런 말도 합니다.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던 것 같다고 하죠.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자기 일만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영범이하고 무척 대조되는 것 같죠. 엄마와 충섭이의 관계가 아주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아버지가 나오지 않고 있고 금명의 작은 호의 하나에도 죽기 전에 오늘은 생각날 것 같다라고 할 정도의 엄마입니다. 묘하게도 부산길의 아내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충섭 엄마는 뒤에서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부산길의 이야기는 하필 공교롭게도 클린턴 대통령이 불륜을 했던 사건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것, 그 영상을 시작하고 바로 부산길이 나오죠. 그리고 부산길의 아내와 배다른 자식들이 나왔었죠. 클린턴과 부산길, 불륜, 바람 그 이야기였는데요. 이 바람이 결국 불륜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람은 사람 안에 부는 바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상실이고 가난이고 갈등이고 아픔이고 상처겠죠. 처음 나레이션이 그랬습니다. 세상 제일 센 바람은 사람의 가슴 한 뼘 안에 부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 바람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죠. 연애, 사랑이 되겠죠. 또 남편들에게 불었던 불륜의 바람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또 10화에서는 엄마들이 중요한 인물들인 걸로 보면 바람은 품 안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사랑과 함께 오는 바람입니다. 사랑과 헌신하는 엄마들은 바람을 마주하며 사랑으로 자식을 키워내고 살렸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품 안의 바람은 사랑 속에 숨은 흔들림이죠. 엄마들을 흔드는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그런데 두 어구가 대꾸를 이루죠. 품 안의 바람, 품 안의 사랑입니다. 바람에도 사랑을 키우기도 하지만 사랑으로 인해 바람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또 다른 엄마, 영범의 엄마죠. 영범의 엄마는 조금 뒤에서 더 다뤄보고요. 자, 애순이가 나옵니다. 애순이 안의 바람은 주인공이니까 무지막지한 바람이었습니다. 바람 정도가 아니라 폭풍이었죠. 그 폭풍이 부는 날 아들 동명이를 잃었습니다. 동명이를 잃은 엄마 애순이의 마음에는 바람 정도가 아니죠. 동명이는 애순이의 마음에 사그러들지 않는 품 안의 바람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었다는 그 상처와 예민함이 결국에는 불안함이 되고 촉이 됐고
금명이를 살리게 되죠. 하필 그날 금명이가 가스를 마시던 날도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동명이를 잃었을 때는 초보 엄마 같았었던 애순이죠. 병원 의사를 불러달라는 말이 입에 나오지를 못할 만큼 넋이 나갔습니다. 금명이도 똑같이 동명이처럼 팔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때 애순이는 목청이 트인 것처럼 동명이의 때와는 다르게 몸부림을 합니다. 목이 쉬어라 소리를 지르고 119를 부르죠. 금명이를 살려냅니다. 그 전날 바람 불던 날 동명이에게 미안해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자신의 죄책감과도 화해를 애순이가 했었는데요. 품 안의 바람은 애순이 마음의 동명이로 인한 폭풍이기도 했지만 애순이가 주인공이니까요. 계속 이어지는 바람이었던 거죠. 딸 금명이를 시집 보내야 되는데 자신의 딸이 받아야 하는 아픔과 상처가 피멍이 드는 바람입니다. 시련이고 고통이죠. 이 엄마들을 보면 충섭 엄마에게도 품 안에 바람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영화를 보고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금명이의 그 친절 하나에 행복하다고 한 걸 보면 충섭이 엄마가 걸어온 시간들도 바람을 안고 살았던 만만치 않았던 시간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충섭이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만 하다 살았다고 했거든요. 엄마는 충섭이를 지켰던 걸로 보입니다. 가난한 애순이나 사람 대접 못 받고 살았던 부산길의 아내 못지않은 그런 품 안에 바람을 안고 살았던 게 충섭이 엄마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품 안의 바람이면서 품 안의 사랑이죠. 이 문장의 대꾸는 바람이 오면 사랑이 뒤따르고 사랑이 오면 바람이 뒤따른다는 대등한 관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품 안에 부는 바람을 사랑으로 감싸 품 안을 지켰고 그 사랑을 지키다 보니 또 품 안에 바람을 맞아야 했고 그걸 또 사랑으로 감싸 안았던 것을 말하는 거죠. 품 안에서 자식을 향한 사랑과 바람이 끝없이 얽히는 어머니의 계절을 말하는 겁니다. 대꾸는 순서가 바뀌어도 되잖아요. 품 안의 사랑, 품 안의 바람도 됩니다. 계절은 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처럼 뒤따르는 거니까요. 사랑과 바람이 서로를 비추며 어머니의 사랑, 마음을 그려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깊어지는 거죠. 바람과 사랑은 품 안에서 손을 맞잡고 어머니들의 마음에 흘렀다는 겁니다. 새엄마의 헌신은 바람을 사랑으로 바꾸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품 안의 바람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말년을 외롭게 하고 비참하고 초라하게 하는 바람이 되기도 하는 거죠. 클린턴이나 부산길처럼 시작할 때 나왔던 그 장면처럼요. 부산길과 끝까지 100년 해로하겠다고 하는 아내 말이 무섭습니다. 끝을 봐야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영범이 엄마가 나옵니다. 영범이 엄마 역시 영범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죠. 자신의 프라이드고 인생 전부입니다. 방법이 좀 이상하죠. 집착이죠. 결혼을 못하게 하기 위해 아주 잔인하게 아픈 말을 애순이에게 건넬 때 가슴에 돌이 옮겨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애순이는 그 돌이 아들 영범이에게 놓이는 거라고 가르쳐줍니다. 금명이는 그 삶은 영범이의 인생이지 어머니의 삶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음 화에서는 더 노골적인 장면도 나오죠. 불행한 영범이와 말년에 가장 쓸쓸하고 처참하고 외로워 울부짖는 영범이 엄마가 환상으로 나옵니다. 영범이도 너무 불행하고 엄마도 너무 불행하죠. 새 엄마들은 품 안의 바람을 마주하면서 자식을 키워낸 엄마들입니다. 하지만 영범이 엄마는 사랑으로 바람을 키운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품 안을 흔들었고 영범이와 자신의 인생까지 삼켜버리는 폭풍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대꾸가 된 겁니다. 품 안은 어머니의 가슴이죠. 새엄마와 영범이 엄마는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품 안을 채우지만 그 사랑이 만나는 바람은 다른 겁니다. 새엄마는 품 안의 바람을 마주하며 자식을 키워냈고 영범이 엄마는 잘못된 사랑으로 바람을 키운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사랑을 다 집어삼켜버린 겁니다. 둘 다 불행해지는 거죠. 물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의견입니다. 10화의 품 안의 바람 품 안의 사랑, 제목이 참 좋더라고요. 11화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내 사랑 내 곁에 편이죠. 영범이와 금명이의 헤어질 수 없었던 안타까운 이별이 참 애절합니다. 두 사람이 이별하는 날이 한겨울이었습니다. 좋은 드라마와 이별도 이제 겨울처럼 다가오네요. 너무 아쉽죠. 인생의 수필을 아름다운 영상과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데 겨울의 예고편을 보니까 마음에 상당한 울림이 될 것 같은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죠. 인생의 깊이에 대한 각자의 공감만큼 울림이 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 회가 주옥 같은 대사와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11화에서 역시 소름 돋았던 장면은 애순이와 영범이 엄마가 마주하며 나눴던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영범이와 금명이가 헤어지는 그 슬펐던 장면도 감동적이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애순이와 영범이 엄마의 그 장면, 그리고 영범이 엄마가 마주치게 되는 인생의 겨울까지를 빠르게 보여줬던 그 장면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전개가 소름 끼치게 좋았습니다. 연출과 대본 나무랄 데가 없네요. 그때 나눴던 두 엄마의 말에 담긴 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계절 겨울을 마주하게 되는 애순이의 전체 삶을 상징하는 단어를 미리 들여다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곰곰이 곱씹을수록 돌을 말했던 애순이의 말과 그 단어가 주는 묵직함, 의미가 여운이 깊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짤막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고편이 나왔기 때문에요. 예고편에 있는 몇 가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김성령이 나오는데 겨울편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뜻밖의 파랑새일 수도 있겠죠. 아마도 예전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줘서 육지로 여행을 갔던 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군수가 관식이를 아주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물에 빠졌던 그 사람이 군수의 부인이었거나 자식이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식이를 특별히 더 좋아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예고편에서 보면 영범이가 활짝 웃고 있습니다. 금명이가 결혼을 하며 활짝 또 웃게 되는데요. 언뜻 보면 두 사람의 결혼처럼 보이는데 페이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범이의 인생은 11화에 나온 예고편, 그러니까 영범이 엄마와 중년이 된 영범이의 그 모습처럼 흘러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화가였던 충섭이와의 결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겨울편에서 엄마 애순이가 무너지는 장면이 많이 나왔죠. 금명이가 다시 제주로 내려오고요. 아기도 있습니다. 그 아기에게 애순이가 할머니 딸 잘 부탁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을 꾸려가는 금명이의 어떤 아픔이 있는 것 같죠. 이혼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부간의 불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은명이는 새 이모들이 했던 말대로 속 좀 썩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단한 조선무라도 바람은 들어가고 애들은 다 기억한다고 했는데 은명이에게도 자기만의 어릴 적 상처가 있었던 것 같죠. 결국 금명이는 엄마가 되면서 엄마를 그리워하는 순환, 애순이가 엄마 광래를 그리워했던 것처럼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 겨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건 없어지고 나서야 소중한 걸 알게 되니까 겨울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 겨울이 그토록 가슴 아픈 겨울이 될까요? 그건 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범이 엄마와 애순이 사이에 나온 이 돌 이야기 어떠셨나요? 묵직하지 않나요? 돌 이야기를 보면서 엄마를 너무 잘 표현한 말 같죠? 전혀 맞지 않는 집안과 결혼하는 게 속상한 영범의 엄마였습니다. 영범이 인생의 8알이 자신 거라고 했던 엄마입니다. 자신의 프라이드고 자신의 인생이죠. 그런 아들이 제주에서 고기 잡고 좌판에 앉아있는 볼품없는 가정과 사돈이 되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 욕심이죠. 아들이 목숨처럼 좋아하고 애거를 해도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결국 애순이 마음에 잔인한 상처를 내버리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 속에 있는 돌을 다 내려놓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때 애순이는 그 돌 어머니 아들 가슴에 거기에 내려놓는 거예요 라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애순이는 가슴에 돌을 간직하고 살았다는 거죠. 영범이 엄마의 겨울은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비단 자신만 그런 게 아니죠. 더 불행한 건 그 돌에 가라앉아버린 아들의 인생이었습니다. 돌은 단순한 무게가 아니라 엄마가 선택한 삶의 흔적이자 의미를 담습니다. 자식은 엄마들에게 짐 같죠. 광래가 그랬죠. 20대를 아궁이에서 보내면서 금명이를 위해 상을 엎어버리기까지 했던 애순이도 그랬습니다. 가난하고 좌판을 벌이며 살아야 하고 또 심지어는 집도 팔아야 되고 동명이와 엄마를 잡아먹은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다를 등지고 좌판을 벌이며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자식에게 정신이 번쩍 났다고 했으니까요. 엄마니까 그러겠죠. 엄마 안에 있는 기꺼운 돌이었습니다. 그게 모두 엄마니까 갖는 돌이었던 거죠. 돌의 무게가 엄마를 엄마답게 만들었던 걸 우리가 산막까지 같이 지켜봤던 거잖아요. 영범이 엄마를 보면 엄마는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모두 엄마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죠. 돌을 선택하는 건 엄마의 몫입니다. 사계절을 거치면서 그 돌을 깎고 다듬으며 어머니라는 이름에 걸맞게 되는 거죠. 엄마 애순이 마음에 있던 그 돌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 같습니다. 그 돌은 사계절을 지나 연말을 거쳐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겁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돌을 보석으로 바꾸는 그 과정이 엄마라는 위대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 드라마가 3막까지 오면서 엄마 애순이의 삶의 마음에 감동이 있던 건 그 돌이 보석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듬어지지 않은 돌을 보석으로 바꾸는 그 과정이, 그때야 엄마라는 이름이 비로소 보석이 되는 겁니다. 모든 엄마가 보석이 되는 건 아니죠. 영범이 엄마처럼요. 영범이 엄마의 겨울과 애순이 엄마의 겨울은 그래서 다른 겁니다. 모든 엄마가 보석은 아니니까요. 애순이가 늘 엄마 광래를 그리워하는 것도, 평생 돌을 가슴에 안고 억척스럽게 살았던 엄마 광래가 보석처럼 빛났기 때문입니다. 엄마 애순이의 제4막의 마지막 계절은 보석처럼 사라지는 계절이 되겠죠. 그게 우리가 손수건을 단단히 준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돌을 갖는 존재는 부모 그 중에서도 엄마이기 때문에 그 감동이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12화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디테일에 관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이 드라마 정말 디테일이 좋죠. 단순히 상황들을 연결한다는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담고 있는 따뜻한 메시지가 모두 연결이 됩니다. 대사들도 주옥 같고요. 파혼의 상처로 인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상처 입은 금명이의 나레이션 너무 좋죠. 내가 세상에서 100g도 사라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뭔가를 먹이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까요? 대본 자체가 한편의 수필 같습니다. 12화에서 애순이 할머니가 소풍 같은 인생을 말하고 숨을 거둡니다. 애순이의 소풍도 끝날 시간이 다가오죠. 소풍을 말한 의미가 있습니다. 천상병 시인이 소풍 같다는 인생, 그 인생이라는 말을 했다면 이 드라마는 소풍을 더 친절하고 더 확장을 하죠. 소풍의 그 디테일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소풍은 어떻게 보게 되면 여행이죠. 보통 하루 여행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그 디테일로 연결을 했습니다. 소풍은 오늘 하루가 즐거운 날이죠. 그런 추억이죠. 특별한 기억이고 즐거움입니다. 같이 간 부모는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고 행복한 추억 쌓기를 바라죠. 이 드라마에서의 소풍은 자식과 함께 가는 소풍이잖아요. 애순이와 관식이를 보면 소풍이라는 디테일들이 살아납니다. 애순이가 간절했던 게 있었죠. 자전거 하나 못하면 평생을 아궁이에서 살다가 죽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걸 너무 싫어했죠. 애순이는 딸 금명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상을 엎어도 봤으면 좋겠다고 하죠. 하고 싶은 걸 다 하길 바라는 엄마가 만들어주는 소풍 같습니다. 관식이가 금명이와 나가던 새벽바다도 소풍 같죠. 그날은 관식이의 휴무일이었습니다. 배에서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을 꺼냈는데 마침 소풍날 먹는 도시락 같습니다. 장조림에 콩밥에 계란말이에 사발면을 꺼내죠. 일출을 꼭 보여주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관식이가 늘 금명이를 또 격려하는 말이 있죠. 넌 다 잘해. 아빤 그걸 알아. 넌 다 잘해라는 말을 합니다. 은근히 엄마 애순이의 말과도 비슷하죠. 모든 걸 다 해보게 하고 싶었던 엄마 애순이의 말과 관식이의 말도 좀 비슷해 보입니다. 이게 왜 소풍 같은 걸까요? 그걸 애순이 할머니가 말해줍니다. 영정사진을 찍을 때 며느리 광래가 보이죠. 나 빚 갚았냐라고 그렇게 하고 충분했다고 답을 합니다. 고생했어라고 하죠. 내 자식들 다 만나고 가는 기막힌 소풍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래가 시어머니의 사진을 찍어줍니다. 자식들을 다 만나고 가는 소풍, 자식들과 함께 가는 소풍이었다는 건데요. 사진을 자식인 광래가 찍어줍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죠. 기막힌 디테일 같습니다. 그게 애순이가 했던 말이거든요. 왜 평생을 그렇게 착하게만 살았냐고 금명이가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애순이가 너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가 너무 착한 눈으로 맨날 나만 반실반실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멋대로 살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 지금부터 내가 살아갈 인생은 내 애가 자라서 기억할 얘기라는 말을 합니다. 기억, 사진처럼 자식의 머리에 남겨지는 이미지죠. 광래가 시어머니 사진을 찍었던 모습과도 겹쳐집니다. 기억할 얘기, 사진을 자식이 찍은 겁니다. 그래서 광래가 시어머니의 사진을 찍는 장면이 나왔던 겁니다. 자식이 기억한 어머니의 모습인 거죠. 그 디테일이 더 있죠. 반대편에 있습니다. 먼저 부산길이에요. 부산길과 딸 현숙이와의 갈등이 있었죠. 자신의 기억에 소풍 같은 추억과 따뜻함을 사진처럼 남겨준 관식이었는데 부산길이 부럽죠. 늙어보니 추억이라는 게 없습니다. 소풍이 아니라 단란주점을 전전하던 게 부산길의 소풍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현숙이랑 바다를 가자고 했는데 오히려 큰 싸움이 되고 말았죠. 은명이 만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하는데 현숙이가 대놓고 말을 합니다. 안 창피하냐고요?
아버지는 평생 이 여자 저 여자 5만 여자 만나며 바람 피면서 살아놓고 난 한 놈도 못 만나게 하는 게 코미디 아니냐고 합니다. 그리고 무섭게 말하죠. 자식 넷이 산 증인이라고 합니다. 부산길 자식들 머리에 모두 기억된 얘기입니다. 사진처럼요. 금명이가 대리시험을 봐주던 집에서도 비슷했죠. 대리시험을 거절하는 금명이에게 갖은 모욕을 줬었는데요. 그때 딸과 엄마가 하는 대화도 재미있습니다. 단물 빠진 것들 사정받을 필요 일절 없다고 하죠. 너도 인정 나부랭이에 휘둘리지 말고 칼같이 살라고 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돈 벌었다고 하죠. 그때 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돈 잘 벌어와가 답이었습니다. 엄마도 단물 빠지면 큰일 나라고 답을 하죠. 나 엄마 닮았잖아 라고 합니다. 그때 파출부 아줌마 말도 네 딸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말을 했거든요. 덕 쌓고 살라고 했습니다. 소풍날 하루처럼 짧게 마무리되는 게 인생 여정이죠. 인생의 사계절의 마지막 겨울 앞에서 부모들이 너무 초라하죠. 부산길이 그렇고 영범이 엄마도 그렇습니다. 드라마 전체를 소풍처럼 보게 되면 소풍은 아이의 행복한 추억인데요. 부모가 준비하고 챙기고 자기가 좀 피곤해도 아이들이 좋아하면 같이 놀아주고 해주죠. 소풍이 끝나고 나면 그때 엄마가 놀아줬어 뭐 해줬어 라고 기억이 남습니다. 기분이 상해도 애들 소풍을 망치지는 않죠. 천상병 시인의 소풍을 이 드라마는 자식과 같이 가는 소풍이 엄마의 일생이라고 하는 엄마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기막힌 방식으로 스케치를 했던 겁니다. 사막 겨울의 마지막은 펠롱펠롱 겨울이라고 하는데요. 잠깐의 따뜻한 추억이겠죠. 소풍의 마지막 여정일 텐데요. 예순이 영정 사진 앞에 엄마 광래가 보이는 거 아닐까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또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